너 그게 무슨 소리냐? 김장을 안 한다고?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김장을 안 해? 김치 몇 포기 담그는 거 가지고 누가 무리를 한대? 죄송해요. 이제는 저도 제 몸 돌보며 살려고요. 아, 누가 돌보지 말래? 80 넘은 나도 하는 일을 왜 못한다는 거야? 젊은 애가. 계속 살도 빠지고 이러다가 또 건강 악화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신정에도 안 갈 거고요. 구정에도 이제 안 가요. 뭐야? 대신 지혜 아빠는 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김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물론 거기에는 김 씨의 남편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김 씨는 언제쯤 시집 행사에서 벗어날까 한탄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고 낫기도 해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세월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눈치를 보며 서러운 세월을 보냈을까? 큰 고비를 넘긴 며느리도 못 부려먹어 안달인 시집 식구들의 민낯을 보니 정신이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하게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한들 김 씨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스스로가 마음 먹는다면 말이죠. 그 마음을 먹는 데까지 오래도 걸렸습니다. 죽음에 맞닿은 이후에야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제대로 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남편마저 등질 각오를 하니 김 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그래도 김장하러 오라는 시집 식구들은 김 씨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한 직후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신혼 첫 해부터 시어머니의 기대는 명확했습니다. 제사는 며느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명절 음식은 며느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시댁 어른들의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하필이면 유일한 며느리인 것이 불행이었죠. 너는 이제 김 씨가 아니라 강 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왜 그토록 무서웠는지 김 씨는 정말 강 씨로 뼈를 묻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겁을 먹었었죠. 그래서 김 씨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들 김 씨가 책임에 따르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당신은 왜 밥 안 먹어? 설거지 해야 해서. 밥을 먹고 해야지 설거지는. 어머님이 이거 해놓고 먹으라고 하셨어. 어머니도 참.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무장갑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생하는 김 씨를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커왔으니 당연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컸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안타까운 것은 별개의 문제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 씨도 자연스럽게 이건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적이랑 곶감 가지고 와라. 안 해. 잠시만요. 다음 날 차례상을 차리다 시어머니의 말에 서둘러 산적과 곶감이 담긴 제기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핀잔했습니다.
너는 그거를 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와야지. 맨손으로 들고 와?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어쩌면 예의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르침보다도 꾸짖음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럴 때면 자꾸만 주눅이 들고는 했고 김씨 스스로가 모자란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너는 제사상 놓는 순서도 모르니? 보고 배울게요. 잘 봐도 금방 네가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에 김씨의 얼굴이 거무죽죽해졌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맏며느리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차례상이 다 차려지면 뒤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다가 부르면 얼른 달려가서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집에서 며느리의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먹으면 먹자. 네, 차례가 끝난 뒤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 식사가 다 끝나고 자리가 비면 그제서야 뒤늦게 남은 반찬에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저 좀 더 힘이 있는 강씨 가문의 종일 뿐이었죠. 힘들지? 수고했어. 그래도 김 씨는 남편이 시아버지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시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아내 걱정을 해주는 남편이 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명절만이라면 다행이었을 텐데 김 씨는 시집에 가족 행사가 이토록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명절과 제사, 어버이날, 그리고 가족들 생일까지 하나하나 챙겼는데 하나하나 시집 식구들에겐 큰 행사였습니다. 김 씨의 친정에는 전혀 없는 문화였습니다. 김 씨 가족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강 씨가 너무 가족적인 것이었겠죠. 김장을 하는 날이면 2박 3일 동안 시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시집 김장 맛을 배워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주로 지시를 했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김 씨였습니다. 젓갈 냄새가 손에 배어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허리는 꼿꼿이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년에는 한설은 포기 더 담가줘요. 우리 애들이 김치를 좋아해. 언니가 손맛이 좋은가 봐요. 김장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던 김 씨가 손맛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부려먹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앓고 있으니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내년부터는 좀 줄이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하던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했습니다. 이번만 당신이 참아. 맏며느리잖아. 어쩔 수 없지. 미안해.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입장도 곤란해. 우리만 참으면 돼. 이렇게 말이죠. 그 모습에 실망한 김 씨가 남편과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그게 잘못된 일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김 씨도 반항할 용기가 없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시누이들까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바람에 김 씨의 시집살이는 남들보다 더 혹독했죠.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3년 전 신이 되었을 때 김 씨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죽도록 괴롭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혜 원룸에서 또 물이 샜다나 봐. 오피스텔로 이사할 거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부동산 한번 같이 가보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당신 목소리가 왜 또 그래? 좀 듣기 그렇지. 피곤해서 그런가 왜 자꾸 이러지? 병원 다녀와 보라니까 그러네. 쉬면 괜찮아. 별로 아픈 데도 없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그저 일하느라 피로해서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았고 낮에도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도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결국 찾은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의사가 권유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기약을 받으러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니. 겁을 집어먹고 물어본 말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김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의 권유대로 대학병원 내분비외과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었고 담당 의사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직검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직검사요? 그럼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결절해서 세포를 조금 채취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암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결절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에요. 일단 검사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김 씨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김 씨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유두암이라는 것이었는데 김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암 종류였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고 그러잖아. 너무 걱정 마. 남편의 말대로 다행히 갑상선암 중에서는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수술도 느리고 말이죠. 하지만 수술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상선 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예후가 좋은 암이라지만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망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사망하는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김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김 씨의 어깨를 감쌌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수술 날짜가 잡힐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친정에 알렸더니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이 아니라 갑상선암이라는 말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들 이야기였고 본인에겐 전혀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그랬을 것입니다. 갑상선 암이든 무슨 암이든 다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딸은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암에 걸려? 그러게 말이야. 이게 다 할머니랑 고모들 때문이야. 지혜야. 내 말이 맞잖아. 엄마가 할머니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암은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래잖아. 옆에 앉아있던 남편조차도 딸의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 없는 소리가 아닌 건 아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수술 날짜가 정해졌을 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신우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장 언제쯤 할 거야? 배추 사야 하잖아. 막내 신우이도 동조했습니다. 다음 달에 해야지. 이번에 좀 더 많이 해. 김씨 부부와 두 신우이 부부가 들어와 있는 채팅방이었습니다. 김씨도 김씨 남편도 대답이 없자 신우이가 재촉했습니다. 오빠, 언니, 김장 언제 하냐니까. 엄마가 물어보래.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걸 보고 김씨는 울컥했습니다. 왜 못 간다는 말을 못하는지. 다음 달이면 수술 전이든 후든 그때쯤이었습니다. 당연히 김장이든 뭐든 갈 수가 없었죠. 김씨가 휴대폰을 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 암이래요. 그래서 다음 달 수술 받게 돼서 김장은 참석 못해요. 그랬더니 다들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암이요? 그리고 막내 신우이가 되물었습니다. 놀란 듯 했습니다. 남편 쪽도 김 씨의 친정 쪽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네, 갑상선암이에요. 그러자 다들 걱정하는 메시지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암에 걸렸냐, 몸은 괜찮냐, 수술은 언제냐, 심각한 건 아니냐. 상식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식구는 식구라고 걱정해주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일이 답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내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에 김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우리 김장은 어떻게 하지? 좀 미뤄야 하나. 수술 후에 김장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야? 차라리 그 전에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엄마랑 내가 통화해 볼게. 김 씨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김장 걱정이 먼저라니. 수술 전에 해야 할지 후에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걸 보면 기어이 김 씨를 김장하는데 참석시킬 생각인 듯 했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말은 덤일 뿐 진짜 용건은 자기들 입에 들어간 김치였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내 가족처럼 걱정해 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김 씨의 딸이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다음 달 수술은 잘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병문안 왔습니다. 고생했네. 그래도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생각보다 안색이 좋네요. 갑상선암 수술이 다른 암보다는 덜 힘들긴 한가 봐요. 시누이가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멀쩡한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푹 쉬어라. 김장은 우리끼리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올케 없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 그렇다고 김장을 한없이 미룰 수도 없고.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김 씨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김 씨가 할 일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어쩐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병실에 앉아있는 스스로가 처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옆에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시집 식구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수술 후에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적칼슘 무슨 증상이라는데 손발이 저리고 입 주위도 부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김장인이 뭐나 하는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앉아서 한참을 떠들다 갔습니다. 김장 배추가 요새 얼마다, 고춧가루는 비싸다 싸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김장에 참석을 못하니까 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말까지 하는 걸 듣고는 상종하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어머니, 애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김장은 제가 갈게요. 네가 와봤자 뭘 한다고 그래? 그래도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남편은 나름대로 김 씨의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애둘러 말하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시누이들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도 김 씨의 편을 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남편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멀쩡할 때 보는 것과 아플 때 보는 것은 참 달랐습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암 수술을 한 것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말처럼 다른 암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김 씨에게는 살면서 가장 죽음과 가까워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남편이 보호자 침대에서 잠들었고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김장 얘기를 꺼내는 시어머니가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따지지 못했던 자신이 서러웠습니다. 퇴원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면역이 떨어진 것인지 암 환자는 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 씨는 계속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2달 뒤에 있었던 시누이의 생일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온다고? 네. 못 갈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다는 말이 못 온다는 말이야? 아니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말을 똑바로 해라. 아, 못 가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대꾸에 김 씨는 또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무척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힘들어? 밥 한 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러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집 식구들 생일상을 차리는 것은 대부분 김 씨의 역할이었으니 말이죠. 아무리 시집 식구들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김 씨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않겠지만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부디 환자를 이렇게 부르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술 받은 지도 한참 지났잖냐? 다 나은 거 아니야?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지만 수술 후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암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달이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유난 떨면 안 돼. 네? 자꾸 돌아다니고 해야 면역도 생기는 거고 병도 이겨내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게 뭐 위암 이런 거랑 다른 거잖냐? 애들이 그러던데. 고쳐졌으면 평소대로 살아야지. 꼭 고장났던 기계를 고친 것처럼 말하던 시어머니. 시집에서 일하는 기계로 살았으니까 빨리 수리해서 돌아오라는 말 같았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너는 원래 건강 체질이었잖아. 김 씨를 걱정하는 것 같기도 아니면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가요. 어머님, 참나, 알았다.
적어도 지금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이 안 좋은데 이것저것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것 아주 작은 생각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가 끝난 후에 김 씨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직을 했고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말처럼 다시 건강 체질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 수술 후 1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팔순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고 그것이 여행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팔순 기념으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어떨까? 엄마가 잔치는 또 번잡스럽다고 싫다고 하시잖아. 여행을 어디로? 가까운 데라도 가서 1박 2일 놀다 오면 좋지. 다 같이. 지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물어볼 거 뭐 있어? 오히려 언니는 좋아하지? 팔순이면 그래도 언니가 신경 써야 할 게 제일 많잖아. 여행 가면 다 사 먹는데 뭘. 그런가? 남편과 시누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시어머니 팔순 여행을 김 씨가 제일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칠순잔치 때도 그랬지만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가 하고 있는 남편도 기가 막혔죠. 어쨌거나 상의를 해볼게. 왜 저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나중에 거절을 한다면 뻔히 김 씨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김 씨가 그동안 시집 식구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살았죠.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1박 2일은 부담스러워. 왜? 집에서 생일상 차리고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아?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 밖에서 같이 식사만 하면 되잖아. 그런가? 그러면 아가씨한테 말하게. 애엄마가 싫대. 이렇게? 설마 내가 그렇게 말하겠어? 그럼 뭐라고 하게? 나한테 먼저 말해봐. 그러자 남편이 생각해둔 바가 없는지 머뭇거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 거절해. 나중에 내 탓이라는 말 안 나오게. 김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통화를 했는지 남편이 웃으며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밥만 먹기로 했어. 내가 싫다고 한 거 아니지? 아니야. 당신 탓 안 해. 그 말을 믿은 것이 바보였습니다. 며칠 뒤에 김 씨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야? 네? 몸이 아파서 팔순 여행도 못 간다면서? 어떡하냐? 그렇게나 아파서. 아, 수술이 잘 됐는데도 아픈 거야? 그 병은? 수술이 끝나고 1년 동안 건강이 어떤지 걱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매번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불러서 똑같이 일을 시켰으면 시켰지 결코 걱정하던 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전화까지 해서 김 씨를 압박했습니다. 걱정하는 듯 하지만 수술도 잘 됐는데 웬 꾀병이냐 하고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으면 좋겠지만 이어지는 말이 시어머니가 전화 건 목적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도 팔순이라는 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냐? 내가 오래 살아서 구순까지 지내고 가겠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데라도 가서 바람 쐬고 오자. 너도 수술하고 어디 멀리 여행 간 적도 없잖아. 사람이 말이야. 그 행복하고 그러면 몸에서 좋은 기운이 나와.
그러면 아프지도 않는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잖냐? 길게 하는 말이었지만 결국에는 아프더라도 자신의 팔순엔 여행을 갔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 힘들면 왔다가 저녁에 가면 되잖냐? 김 씨가 망설이는 걸 느꼈는지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말해두었다더니 김 씨가 아픈 걸 핑계로 들면 어떡하나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김 씨가 단순히 가족 여행을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일상생활까지 전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 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자주 피로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기도 했죠. 남편은 같이 사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조심하지만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까지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배려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하는 말이 멀쩡해 보이네, 다 나았네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해야 김 씨를 부려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어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김 씨는 시집 가족 여행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몸 너무 안 좋으면 저녁에 돌아오자. 그래도 김 씨가 암에 걸린 이후로는 전보다 김 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지난 날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런다고 해서 김 씨를 며느리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걱정을 해줄 뿐이었죠. 아이고, 이거 양념 어떻게 하냐? 요리는 새언니가 잘하지. 하필이면 호텔을 잡은 여행이 아니라 펜션이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자는 김 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펜션에서 요리를 해먹는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당연히 언제나처럼 김 씨가 주도해서 음식을 하길 바라는 식구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울컥 목구멍으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김 씨의 눈치를 보았죠. 네가 좀 해봐. 어머, 새언니 편드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무슨 자꾸 몸이 안 좋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김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거 그냥 낫는 거래. 암 중에서 제일 별거 아니라던데? 어떻게 1년 동안 아파? 수술한 지가 언젠데? 그래. 자꾸 아프다 아프다 하면은 진짜 아파지는 거야. 저기 누구야? 작은 집에 그 외에 아무튼 우리 친척도 대장암 걸렸는데 지금 멀쩡해. 암 안 걸렸던 사람보다 더 건강해. 엉뚱한 비교를 하면서 김 씨를 나무라는 시집 식구들을 허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더 보태봤자 셋이서 달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김 씨는 분위기를 봐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 집에 가자. 남편은 술을 한 잔 마셨지만 운전은 김 씨가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뭉개고 앉아 있었죠. 가려는 거 아니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팔순 여행을 온 것인데 팔순인 시어머니에게 차마 대들지 못했습니다. 대들어 본 적도 없었지만 김 씨는 그 순간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팔순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김 씨는 열이 나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정말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인지 아니면 하도 열불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번 여행 때문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몸은 괜찮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또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김 씨가 화를 내긴 했지만 남편도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인데 어머니 비위는 맞춰드려야 하잖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일 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집 식구들은 김 씨의 건강에 대해 더욱 조심성을 잃어갔습니다. 당연히 점점 더 건강해지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럼 한 달에 한 번꼴로 행사를 했고 유일한 며느리인 김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도 서서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기자. 남편조차도 챙겨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 명절에는 좀 쉴게요. 뭐? 너는 정말 그 아프다는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 김 씨는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에서 부른다고 무조건 갔던 지난날이 후회됐습니다. 그런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김 씨의 몸만 축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인 네가 안 오면 명절을 어떻게 지내냐?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다면 다야? 왜 자꾸 몸이 아프대? 뭔 일만 있으면 귀신같이 몸이 알아채냐? 지난 제사에는 갔는데 꼭 매번 김 씨가 행사에 빠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김 씨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내 몸을 찌를 수도 없었고 공중으로 흩어지게 두면 되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드니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 씨를 시어머니는 무척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살 빠진 것 같아? 조금 빠지긴 했어. 회사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시집 일도 그렇고 신경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체중이 줄었습니다. 혹시나 암이 재발했나 싶어서 검사해 보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건강 잘 챙겨, 진짜로. 딸의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치료하지 못하는 암에 걸렸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니까 상상일 뿐인데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김장철의 시누이들의 카톡을 받고 최후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김장은 몇 폭이나 할 거예요? 100포기는 넘게 해야지. 근데 엄마 허리 아프다고 그러던데? 우리끼리 할 수 있나? 옳게 있잖아. 아니면 이번엔 절임 배추로 하던가. 엄마가 싫어하긴 해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웃기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시누이들은 김장에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저 김치를 챙겨가려고 와서 얼쩡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100포기도 모자라. 정민이네 김치 부족하다고 그랬어. 김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강상 이유로 모든 행사에 불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자 잠시 뒤에 휴대폰에 불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라 곧바로 메시지를 읽은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행사라면 김장 말하는 거냐? 명절 말하는 거냐? 무슨 일 있냐? 김 씨가 대답하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김장을 안 한다고? 그새 시어머니의 귀까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김장을 안 해? 김치 몇 포기 담그는 거 가지고 누가 무리를 한대? 죄송해요. 이제는 저도 제 몸 돌보며 살려고요. 아, 누가 돌보지 말래? 80 넘은 나도 하는 일을 왜 못한다는 거야? 젊은 애가. 계속 살도 빠지고 이러다가 또 건강 악화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신정에도 안 갈 거고요. 구정에도 이제 안 가요. 뭐야? 모든 시집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말이 충격적인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신 지혜 아빠는 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안 서운하게 생겼어. 며느리가 연을 끊겠다는데. 전화 드릴게요. 연을 끊을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내 건강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려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다신 안 보고 살게. 건강 회복될 때까지는 그럴 생각이야. 김 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도와주고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 성의만 보이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어머님 편이야? 김 씨의 물음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근데는 무슨 근데야? 내가 계속 몸 안 좋다고 했잖아. 내가 정말 몸져 누워봐야 후회할래?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죠. 당신이 가서 도와드려?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 후 잠잠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까 현관문 앞에 웬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배추? 황당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잘못 샀나 싶어서 송장을 확인해 보니 김 씨에게 온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람엔 시누이의 이름이 찍혀 있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기분은 그렇다 치고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몇 박스는 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것들 다 뭐야? 당신 누나가 보낸 거잖아. 뭐? 이걸 왜 여기로 보내? 나보고 김장하라는 거겠지?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옳게. 택배 받았지? 네. 받았어요. 내일 엄마랑 같이 갈게. 김장하러. 살다 이런 아나무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막내 시누이 뜻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아무리 김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며느리가 괘씸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이것들 전부 1층에 내놓지는 못하겠는데 복도에 둘 테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반송하던지 할게요. 김 씨의 말에 시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김장 안 할 거야?
도대체 올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 며느리 맞아?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남의 집 식구 되신 건데 왜 참견을 하세요? 뭐야? 시노이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김장을 시키고 싶으면 자신들도 자기 시집에 가서 김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은 못하고 만만한 사람만 괴롭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더는 못해요. 누가 저보고 시집 식구들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뭐야? 누가 그런 말을 해?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안 중요하고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올케 정말 웃긴다. 올케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준 거 알아 몰라? 전혀 모르겠네요. 배추는 가져가세요. 김장할 생각 없어요? 김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집 식구들은 기어이 김장을 하겠다고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문전박대해?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걸 다 어떻게 옮기라고? 문 밖에서 소리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남편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화가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저대로 돌려보낼 거야? 어머니가 80이 넘었어, 여보. 안쓰럽지도 않아. 그러는 당신은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남편은 복잡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경계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프고 나니까 뭐든 상관없다는 생각도 들어. 인생 짧은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 몸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여보, 당신도 어머님이나 누나 동생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 식구들이랑 살아. 내가 보내줄게. 남편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시집 사람들의 태도엔 너무한 구석이 다분할 테니 말이죠. 이번에는 진짜야. 당신이 선택해. 김 씨의 질문에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배추는 나중에 가져가려는지 건들지 않았죠. 그리고 주말에 택배 상자들은 전부 치워졌습니다. 메시지도 한가득 와 있었습니다. 거의 김 씨를 저주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가 김 씨에게 단단히 실망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혜 엄마는 부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든 저만 갈게요. 뭐?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다 꾀병이야. 수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암 타령을 하고 있어.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요. 아이고, 네가 여시한테 홀렸다. 여시한테. 여태 순한 척하면서 어떻게 살았다니.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저도 안 가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자꾸 그렇게 화내고 그러시면 거리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김장하실 거면 제가 갈게요. 네가 뭘 와? 설에도 저만 가고요. 어쨌거나 이제는 며느리는 없는 셈 치세요. 다음에 갈 테니까 그때 얘기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김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됐어. 남편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다고 지난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프네. 남편이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집과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연락도 많이 왔는데 김 씨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좋은 소리가 아닐 게 뻔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김 씨는 시집과 거리를 둔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2kg이나 쪘고 잠도 잘 잤습니다. 매번 시집에 갔다가 탈진하던 패턴이 사라지니 체력도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착각일지 몰라도 심리라는 게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조언을 들어서 동네 요가원에 등록했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나이가 있으니 남들과 같은 자세를 취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몸을 혹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직장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관리하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힘든 일만 없다면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나 딸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도 고려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더는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또다시 같은 상황이 된다면 김 씨는 그때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 많이 좋아졌어. 그래? 그런 것 같아? 응. 생기가 있네. 김 씨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좀 살 것 같아? 암에 걸린 뒤로 새 삶을 부여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잊고 새로운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치료가 가능했으니 그것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자는 다짐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 댁에 다녀와. 당신 혼자 있을 만해? 내일 지혜 온대. 김 씨는 시집 행사가 있으면 남편만 보냈습니다. 남편도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자식과 갈라놨다는 원망을 듣기 싫었습니다. 김 씨도 때로는 남편과 떨어진 시간도 필요했고 말이죠. 남편이 나간 뒤 김 씨는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후였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하루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얻은 일상이었습니다. 빚을 갚아달라니? 완전히 갚아달라는 건 아니고 일단 급한 불을 꺼주자는 거지. 이자 갚기도 힘들다는데. 아니, 처남이 무슨 애야? 회사에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돈을 막아야 해.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도 못 갚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그리고 얼만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돈 나올 때가 있어. 당신 퇴직금을 좀 못 당겼으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일만 잘 마무리되면 금방 갚을 수 있대. 가족끼리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대출은 절대 못 받아. 그러면 일단 매달 나가는 이자만이라도 좀 도와주자. 몇 달 안에 숨통 트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월급으로 천안 빚 갚자는 말이야. 여보, 이제 알겠다. 당신은 그냥 장녀 노릇하고 살아. 내 아내. 얘나 엄마. 못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조영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아내의 다정함과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을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가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로 옮겨올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 씨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친정 식구들도 그만큼 사랑했기에 비극이 생겼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가와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친정만 챙기고 시집은 등한시하는 아내. 자신의 부모 형제들에게 가진 것을 무한정 퍼주고 싶어하는 아내. 책임감 넘치는 딸. 조 씨는 내 아내가 아닌 남의 집 장녀와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조 씨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죠. 매달 용돈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처남의 빚까지 갚아달라는 아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저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에게도 그 정도로 마음을 썼다면 조 씨도 그토록 서운하고 괴롭지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연로한 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내자면서 친정 부모는 부양하길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와는 더 이상 삶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의 결정을 딸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마련했었다는 아내의 말에 조 씨는 깊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줍게 웃던 모습과 반짝이던 눈빛. 결혼을 결심했죠. 아,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 처음 월급 탔을 때부터 드렸는데? 아, 그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다가 매달 일정 금액이 장모님에게 송금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장녀이다 보니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계속 드릴 거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인데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처가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내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닌 것도 아닌데 이건 꼭 드리고 싶어. 대신 금액을 줄여서 드리겠다는 아내의 말에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 씨는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 씨는 조금이라도 바짝 모아서 전셋집에서 벗어나고 아이들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나중에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조 씨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 씨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물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결혼하는데 가족들한테 다들 이 정도는 하지? 근데 균형이 안 맞잖아. 내가 번 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마.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나 시집 간다고 벌써부터 허전해해. 아내는 아직 살림을 합치기 전이라며 자신의 돈으로 친정 식구들의 선물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족들과 애틋하다는 것은 연애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거라고 여겼죠.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말에 한번 들르라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결혼하고 한 번도 안 갔잖아. 아, 주말에 나 엄마한테 가기로 했는데? 장모님한테는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 씨의 부모님이 10분 정도 더 가까이 살았는데 아내는 주말마다 처가에 갔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5번은 넘게 간 것 같았습니다. 그중 2번은 조 씨도 동행했고 말이죠. 에이, 우리 엄마는 반찬 챙겨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간 거고. 그럼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인복이가 온대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이나도 오고. 당신이랑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눈에 띄게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집은 무슨 용건으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2달 동안 못 봤으니까 궁금해서 부르신 거겠지. 그러면 딱히 특별한 일은 없는 거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집 가자. 그리고 다음 주에 당신 혼자 어머님네 다녀와. 아내는 늘 자신의 친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조 씨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늘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 씨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1순위는 자신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뜻을 따르는 쪽을 택했죠. 그게 평화로웠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은 서운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이야 어찌됐건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 하셨죠. 하지만 그런 배려가 있으면 아내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 씨가 처가를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에 우리 인복이 자리 좀 마련해 줄 수 없나? 처남, 우리 회사에. 우리 인복이 알잖아. 지금 집에서 놀고 있대. 또, 처남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자꾸만 직장을 옮겼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말해 백수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조 씨는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나 마음대로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힘도 없었고 말이죠. 우리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지. 한번 말이라도 해봐. 누구한테 말해보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처남 위에서 매형이 그 정도도 못해? 체면 때문에 그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내 동생부터 취직시켰지. 조 씨의 남동생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공무원이 됐는데 아무나 취업시켜줄 수 있었으면 남동생도 힘들게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로 아내는 조 씨에게 토라져서 한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싸울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 조 씨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자꾸만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 씨의 의견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조서방 불편하게 하네. 아닙니다. 인복이 집으로 갈 걸 그랬어.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불편한 건 물론 맞았지만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머무르다 가는 걸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장모님이 아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피로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자리 좀 없어? 장모님, 차라리 장인어른 회사에 취직시키시면 되죠. 장인어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라면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걔 일 시킬 만큼 회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몸 쓰는 일이 많다며 조서방처럼 펜대 굴리면서 편히 일했으면 한다는 장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처럼 집요하게 부탁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내미랑 이렇게 지내니까 좋네. 나중에 더 나이 들면 같이 살면 좋겠어. 어느 날 장모님이 농담처럼 말을 했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더 나이 들고 아프면 같이 살아요. 진심이 듬뿍 담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동안 조 씨는 장인장모의 등살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보다도 친정 부모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부모를 각별히 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같이 지내면서 겪어보니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조 씨 부부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맞벌이를 했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은 또 장모님이 아닌 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는 허리도 안 좋고 손목 아파서 칼질도 잘 못해.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의 부모만 안타깝다는 아내의 말에 서운했지만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조 씨의 어머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해요. 죄송하긴. 나도 손녀딸 보고 좋지. 평일 오후엔 조 씨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이를 보았고 주말에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조 씨의 부모가 하고 재롱은 장인 장모가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수고비는 드려야지. 수고비? 손녀 봐주시는 건데 수고비를 드려야 해?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드려야지. 그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 씨가 아내에게 화나는 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정에 퍼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시집에 주는 것은 망설이는 이런 부분 말이죠. 심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조 씨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장모님 용돈 드리잖아. 아, 그거는 결혼하기 전부터 드린 거니까. 당신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 그냥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애 봐주시니까 드려야 한다는 거잖아. 다른 일 같았으면 조 씨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당신이나 내가 일 쉬고 애 보자. 그래, 알았어. 드리면 되잖아. 결국엔 처음으로 조 씨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가 애를 봐주시는 동안에는 넉넉하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내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말을 납득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면 아내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정만 관련되지 않는다면 지극히 평범한 아니었고 평범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아내가 처가와 너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살면서 자꾸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조 씨의 일정을 묻지도 않고 처가 가족 행사에 참석시키기도 했고 장모님을 수시로 집에 초대하거나 처남 또는 처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 씨나 딸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그
그쪽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많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예나가 우선이지. 근데 우리 가족도 사랑해. 큰딸이라 내가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당신도 당신 가족 챙겨. 결혼했다고 내가 친정이랑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당신도 우리 가족들이랑 더 가까이 지내면 되잖아. 어차피 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정작 조 씨의 부모 형제를 챙길 일이 있을 때는 아내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 씨의 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인 이상 자꾸만 불만이 생겼죠. 긴 세월 동안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조 씨는 체념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해가면서 20년 넘게 살았죠. 아내는 10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처가에 주던 용돈은 그때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늘 부진했고 어찌저찌 이끌어오고 계셨던 것 같았는데 돌아가시고 보니 더는 운영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남이 이어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빚도 있다면서. 재고는 다 어떻게 한다는데? 인복이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일 많이 도왔잖아. 잘 해볼 수 있대.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면. 조 씨는 아내의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남은 40대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사실상 반백수처럼 살았습니다. 물려받을 것이었으면 진작에 일을 배웠어야 했는데 힘든 일 하기 싫다며 도망 다녔죠. 그런데 그런 처남이 어떻게 갑자기 장인어른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것도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조 씨의 우려처럼 처남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왔지만 경기도 나빠지는 바람에 거래처가 줄고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늘어나는 건 수입이 아니라 빚뿐이었죠.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메운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자. 애초에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얼마 없었는데 그런데도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돈이 샜습니다. 장모님도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조 씨의 아내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면 얼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 씨도 차마 처남을 외면할 수 없어서 몇 번 도왔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습니다.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까지 힘들어지겠어. 아직 공부 중인 딸도 있었고 이제는 노후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에 쓰인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고비만 넘기면 잘 해볼 수 있다잖아. 인복이 저렇게 무너지면 우리 엄마는 어떡해? 하나 있는 아들이잖아. 결국 인복이가 엄마 모시고 살게 될 텐데 살 길은 마련은 해줘야지. 아내의 말에 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조 씨 부부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처제는 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 모두가 조 씨 부부만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다가 거래처를 잘 만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조 씨가 빌려줬던 돈의 일부는 돌려받았고 나머지 일부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모든 돈을 달라고 할 정도로 조 씨는 매정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처남이 조 씨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으로 이제 처가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는 그래도 가족으로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이번 주에 가보긴 할 건데 아마도 집 정리하고 누구든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조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었는데 최근 1년 전부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동이 불편해지고 약한 치매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거취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려고 주말에 형제들끼리 모이기로 했죠. 당신도 같이 가야지. 나도. 그럼 다들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버님 어떻게 모실 건데? 우선은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겠지. 그거 의논하러 가는 거잖아. 아, 누가 모시고 살아? 설마 장남 보고 모시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내의 말에 조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장남인 조 씨가 당연히 아버지를 떠안게 될까봐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장남 차남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렇게 장려하던 아내가 하기엔 적절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 집에서 모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겠지. 다들 한창 일을 하고 있기에 집에 모신다고 해도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했죠. 그렇기에 요양원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요양원이라는 말에 눈을 빛내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도 요즘에 좋긴 하다던데. 일단 의논을 해봐야 해. 아버지 상태도 보고. 조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마음을 감췄습니다. 아직 뭐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주말에 조 씨 부부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도착했습니다. 일단 요양원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아버지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조 씨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일단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어때? 한 사람만 하는 것도 좀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다시 의논해보자. 간병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는데 단 한 사람. 조 씨의 아내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자꾸만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버님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 사람만 모실 수는 없죠. 다 각자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버님한테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거면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땐 간병인을 써보면 되죠. 그게 아니고 더 좋은 환경에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당신 말은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시자고요? 당장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요양원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좋은 곳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형제들끼리 조금씩 모으면 되니까. 아내는 꼭 시아버지를 위해 희생을 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조 씨의 기분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먼저 모시고 오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자. 그게 아버님한테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낮에 누가 있다고 그래? 나밖에 없잖아. 아버지 계속 부축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간병인이 있긴 있어야겠네. 조 씨의 여동생이 그렇게 거들었지만 아내는 그래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어도요? 거동 불편하고 치매 걸린 분 모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다들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하시는 말 같아요. 여보, 결국 돌아가면서 모시자는 말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아내가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 씨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한테 수발 들라고 하네. 돈 모아서 간병인 쓰면 되잖아. 어차피 간병인 쓰는데 돈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아버님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한 방법이 있잖아. 그러는 당신은 장모님이었으면 모셔보지도 않고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러자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 봐. 나도 내 부모 생각하는 건 똑같아.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누군 뭐 아버님 생각 안 해서 그런 소리 해? 아내는 도리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날 나쁜 며느리로 몰아세우지 마. 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막무가내로 아버지를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내의 허락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우선 모시고 살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수 씨는 뭐라고 안 해? 괜찮대.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도 길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버지 혼자 둘 수도 없다고. 그래도 이해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장남은 못 모시겠다고 하는 꼴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돈이라도 넉넉하게 모으자고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들 미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가?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내의 한마디에 조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모시던가. 뭐?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어. 아니, 부부끼리 그런 말도 못해? 우리 돈으로 주는 건데 내가 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그게 아니잖아. 나는 처남 사업 안 될 때도 도와줬는데 우리 아버지 병수발 드는 비용도 아끼자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주지 말자고 그랬어? 그냥 조금 과한 게 아닌지 물어본 것 뿐이잖아. 그냥 대답만 하면 되지 왜 화를 내? 왜 날 나쁜 사람을 만들어? 아버지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건 아버님 위해서라니까? 그래. 나중에 장모님 편찮으시면 당신 그 소리 곧바로 나오나 보자. 조 씨의 말에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얼굴이었죠. 요양원이 그 정도의 충격을 받을 일이라면 조 씨에게도 그러면 안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조 씨의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판 돈은 동생이 관리하면서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것마저도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당신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는데. 그러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셔도 우리는 물려받을 게 없는 거네. 뭐? 그렇잖아. 얼마를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물론 앞으로 오랫동안 아버님 모시게 된다면 모르지만 금방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만해. 아내의 말이 현실적일지는 몰라도 조 씨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아버지 모시는 것에 반대한 상황에서는 말이죠. 조 씨가 처가에도 해준 게 없다면 서운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조 씨는 같이 살지 않았다 뿐이지 아내와 살면서 평생 처가에 헌신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금방 돌아가실 게 돈 때문에 걱정된다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도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는 조 씨의 부모에게 잘하려는 노력은 한 적도 없었던 아내였으니 더욱더 그랬습니다. 장남 남편 대신에 시동생이 모시고 산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할 텐데 시동생이 돈을 다 가져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서 어쩐지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봐. 당신이 뭐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 반대로 우리 부모님 문제였어도 당신도 똑같은 말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떠맡기는 주제의 돈은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나눠 갖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불만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오면 돼. 그러자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정에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발벗고 나서는 아내가 시집 문제라면 선이 확실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일로 더욱 확실히 아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동생의 집에서 적응을 잘했습니다. 건강이 더 나아진 것 같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조카의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는 말을 듣고 아내는 또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화냈던 일을 기억하기에 따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조 씨는 다시금 아내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일단락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부탁할 게 있는데. 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부탁할 게 있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처가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뭔데? 엄마 있잖아.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아. 이번 달만 150만 원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자잘한 돈은 알아서 썼지만 큰 돈이 나간다면 서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미리 조 씨의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이니 말이죠. 150만 원? 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처가에 크고 작게 도움을 주곤 했지만 생활비를 대놓고 요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남 사업이 어려워서 돕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달에 없는 생활비가 다음 달에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고? 인복이가 있잖아. 처남이? 인복이가 엄마 모시고 살겠대. 그런데 왜 이달에는 생활비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인복이 사업이 어려워서 이래저래 엄마가 도와줬었잖아. 그것 때문이지. 아내의 변명에도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처남이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 인복이 사업도 이제 자리 잡은 것 같고. 마지막이라는 아내. 그래서 조 씨는 장모님에게 생활비를 입금했습니다. 당장에 지낼 돈이 없다는데 알아서 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약한 조 씨가 또 제 무덤을 판 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생활비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고 갔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혼자 생활했고 아내는 그런 장모님 댁에 늘 드나들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 잠깐 모시고 올 생각이야. 주말에? 영섭이네도 좀 쉬어야지. 그래. 나는 엄마 집에 다녀올게. 자고 올게. 빈말로라도 아버지를 뵙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아내.
그런 아내에게 이제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 부모 돌봄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애초에 아내에게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 모시고 둘이서 외식이나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멀리는 못 가더라도 말이죠. 아내는 금요일 저녁에 처가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동생네 모시고 드리고 나니까 집에 와 있었죠. 그런데 친정에서 푹 쉬고 왔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어쩐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이번에 임복이네도 왔거든. 또 모임했어? 형제들끼리 장모님 댁에 자주 모이는 걸 알고 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된 일은 아니었던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임복이네가 좀 힘든가 봐. 뭐가?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자 아내가 심각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여러 군데가 끊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어쩌냐? 하지만 처남이 조 씨의 회사 일을 도울 수 없듯이 조 씨도 처남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빚을 당장 좀 갚아야 한다는데. 빚? 조 씨는 사업은 잘 몰랐습니다. 빚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도 잘 몰랐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빚을 잠시 조 씨가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달라니? 완전히 갚아달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데? 일단 급한 불을 꺼주자는 거지. 이자 갚기도 힘들다는데. 아니, 처남이 무슨 애야? 회사에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돈을 막아야 해.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도 못 갚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그리고 얼만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 돈 나올 때가 있어. 당신 퇴직금을 좀 못 당겼으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일만 잘 마무리되면 금방 갚을 수 있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제발 여보, 좀 내버려둬. 알아서 하게. 어떻게 알아서 하게도? 가족끼리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빚 갚아달라는 게 정상이야. 아예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 갚을 거야. 지난번에 줬던 돈은? 그거는 당신이 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돌려줄 생각도 없었잖아. 조 씨도 열이 받아서 말을 받아쳤습니다. 조 씨가 계속 아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생각이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 퍼줘. 우리는 안 살 거야. 예나는 결혼 안 시킬 거야. 어떻게 우리가 장모님이랑 처남이랑 처제까지 챙기면서 살아.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작년 노릇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내 가족이기도 하지만 나랑 결혼했으면 당신 가족이기도 하잖아. 그 말에 조 씨는 실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조 씨에게 서운해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라면 지난날의 조 씨의 아버지 문제로 반대하질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나만 처남이랑 가족이고 당신은 우리 식구들이랑 남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야? 아버지 간병비 내는 것도 아까워하던 당신이 지금 처남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서 달라고 해? 말로 하니까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마 둘의 입장이 반대였다면 아내는 노발대발 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가에 보낸 돈이 그동안 얼만 줄이나 알아? 그건
사업을 접고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계속 우리한테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출은 절대 못 받아. 그러자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죠. 그러면 일단 매달 나가는 이자만이라도 좀 도와주자. 몇 달 안에 숨통 트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월급으로 처남 빚 갚자는 말이야. 여보, 이제 알겠다. 당신은 그냥 장녀 노릇하고 살아. 내 아내, 얘나 엄마, 못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집을 나가라는 말이야?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여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도와달라는 게 지금 이혼까지 할 문제야?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서, 당신 재산으로 도와. 나는 이제 내 살 길 찾아야겠어. 이러다가는 우리 집도 거덜나고 얘나 결혼도 못 시키고 더 늙어서 생활비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게 생겼다. 그거 지금 우리 엄마 얘기한 거야? 비꼬는 거야? 당장에 이혼하자는 말에도 친정엄마를 모욕했다는 생각에 부들부들 떠는 아내가 참 이상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걱정되고 형제들이 애틋하면 말이죠. 당신 친정 식구 뒤치다거리 해줄 바보 한 명이 필요했던 거지? 싫은 소리 못하고 돈만 갖다 바칠 머저리 말이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조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처남 대신 장모님 모셔도 좋겠지. 예전에 그랬잖아. 더 나이 들면 당신이 같이 산다고.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일 듯 했습니다. 아내도 장모님도 그리고 조 씨도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깟 일로 난 이혼할 생각 없어. 이깟 일? 아내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말해주겠지. 여보, 당신도 아버님 간병비 주잖아. 아버님 재산도 처분해서 다 동생 줬잖아. 나는 그때 뭐 화도 안 났는 줄 알아? 남들이 들으면 당신 욕할 거야. 남들이 날 욕한다고. 그래? 아무리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지만 조금 더 챙겨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주는 거잖아. 장남한테 더 주는 집은 봤어도 차남한테 다 주는 건 처음 봤어.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모시면 되겠네. 그러고 집 한 돈 달라고 그러면 돼? 모실 수 있어? 그러자 아내는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대답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는 말을 하면서도 점점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죄송스러웠고 동생이나 다른 형제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부모 형제들에 대한 책임감 없이 너무 내 가정만 돌보면서 산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결국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도 아내는 살뜰하게도 처가를 챙겼으니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조 씨와 아내는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나름 화가 났다는 표시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말이 없자 이혼하자는 말이 빈말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주말에 조 씨는 짐을 쌌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죠.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내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여보, 일단 나가서 지낼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서로 생각 정리하자. 나는 정리할 생각 없어. 나가지 마. 나가면 나 당신 용서 안 해. 조 씨가 그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얘기 좀 해.
조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조 씨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조 씨는 우선 회사 근처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20몇 년 만에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 씨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와. 인복이 사업 문제는 없던 일로 할게. 알아서 하라고 할게. 그러면 되잖아.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남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 30년간 같이 살아온 조 씨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모님이나 처남이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하면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당신 회사도 있고 그런데 살 수 있냐고. 지금 연을 끊으라는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싫어하는 거야?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1순위 가족은 조 씨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장남은 빼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장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그런 의미에선 조 씨가 유별난 사람을 아내로 맞은 것이었죠. 길게 끌지 말고 이혼하자. 당신도 당신 원하는 대로 장모님 모시고 살아.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집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했죠. 그래서 조 씨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장을 보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쯤 되자 아내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자기 가족을 사랑한 것을 가지고 사과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저 조 씨가 그 가족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처가 식구들을 우선하지 못해. 바뀌는 게 없다고. 그래도 이혼하기가 싫어? 그러자 아내는 말없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도 이 문제로 평생을 싸우는 것에 지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차라리 돈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조 씨와 아내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이 끝이 났죠. 같이 살던 아파트는 처분했고 조 씨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방이 2개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종일 아버지를 돌볼 처지는 아니기에 형제들과 함께 모시게 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내 눈치를 보느라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동생 집에서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모시고 갈게, 오빠. 형제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요양원에 모시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힘을 합쳐서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건강했고 모시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했던 아내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처분한 돈은 거의 그대로 있었고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을 공유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더 챙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지? 잘 지내. 인복이는 사업은 접기로 했어. 빚이 좀 있는데 내가 일부 갚았고 나머지는 일해서 갚는다고 했고. 그래. 결국에는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조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나 후회하고 있어.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나는 지금이 좋아. 나도 일자리 구했어. 엄마 집은 팔아서 얼마라도 건지기로 했고. 지금은 나랑 같이 살아. 잘 됐네. 처남 사업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집을 처분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격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 씨에게 했던 일들에 후회한다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굳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렇게 싱거운 대화는 끝이 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조 씨는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처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과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있기에 아내와의 인연이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부부 사이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려요? 됐어. 다리 안 아파? 조 씨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혼남이 된 아들을 보고 속상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인 조 씨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